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디 라이브 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시간에는요, 특별히 두통과 수면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문혜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박홍균 선생인데요. 지금 오늘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관계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한 렉처를 하고요. 뒤에 박홍균 선생 오면 또 다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과 두통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잠도 잘 자고 싶고 머리도 안 아프고 싶다. 이런 우리 모든 분들의 바람을 한번 적어봤고요. 잠과 두통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꼭 뭐 학술적으로 근거를 대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실제로 느끼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그 다음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원래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 편두통 발작이 그날 잘 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또 잠을 주말에 좀 몰아서 푹 잔다고 잤는데 오히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욱신욱신 무겁고 아프고 했던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면과 두통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내용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픈 아침 두통 또는 좀 새벽 시간대에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깬다 하는 새벽 두통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잠 잘 못 잔 날 꼭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수면과 관련이 아주 깊은 1차 두통 중에 한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소개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쨌든 뭐 잠 못 자고 머리 아픈 거 그 밖에 기타 관련된 것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네이버 검색창에 뭐 자고 일어나면 이런 키워드를 치면은요. 바로 두 번째 검색어로 자고 일어나면 두통 이게 자동 완성돼서 올라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계시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검색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다, 아파서 깬다 이런 경우에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어쩌다가 한 번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팠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깬 게 내가 이번이 처음 경험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두통의 빨간 깃발 사인이라고 해서요. 이런 양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꼭 병원에 가거나 전문의를 만나서 다른 위험한 양상의 두통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면 중에 발생한 두통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늘 그렇다, 뭐 정기적으로 매일 자주 그런다 라고 하면 사실은 빨간 깃발 사인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는 밝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한 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픈 두통에서 염두해야 될 것은 이렇게입니다. 일단은 사실 제일 흔한 거는 카페인 금단 두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카페인 소비가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데요. 카페인 섭취를 매일매일 주로 오전 시간대에 많이 하게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카페인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서 카페인의 금단 증상 중에 하나로 아침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랑 좀 비슷한 원리로 생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극심하게 힘들어지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종류의 두통도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씩 머리가 아파서 그냥 진통제 같은 거를 드시기 시작하다가 점점 진통제 드시는 빈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약물의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침 시간에 일어났을 때 약물에 의한 금단 증상으로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수면 연구학회에서 비욘디 라이브를 많이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면 호흡 장애 이제 무슨 말이야 이러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그런데 수면 호흡 장애가 아침 두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수면 호흡 장애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수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을 잘 호소를 한답니다. 요게 이제 카페인 금단 두통의 그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험자들한테 요 한 칸이 하루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카페인을 섭취하게 했을 때는 두통이 좀 별로 없고 두통의 강도가 이제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약을 카페인을 먹지 않고 이제 카페인과 비슷한 다른 음료를 주는 거죠.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두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다가 근데 이게 또 다행히 금단 증상이라는 거는 그 어떤 약물이든 카페인이든 농도가 뚝 떨어졌을 때 초반이 가장 증상이 심하고 그 이후에 점점 그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오히려 증상은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두통이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커피를 끊고 지내지 않잖아요. 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사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점심 직후에 오후에 피곤하니까 커피 드시죠. 그렇게 드시면서 지내시다가 주말에는 어떠세요? 주말에 늦잠 자면서 아침에 드시던 커피를 안 드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두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말 두통의 흔한 원인으로 카페인 금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모두가 다 비슷하게 생활 패턴을 가지지만 두통이 생기는 사람은 일부잖아요. 대개 보면 기저에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카페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커피를 안 드셔서 뇌를 안정화시키면 주말이든 주중이든 두통이 생기지 않아서 좋을 텐데요. 근데 또 회사에서 일하시려면은 카페인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절대로 카페인을 나는 끊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가능한 소량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특히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 다니시면서 그 시간대가 다른 곳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은 나의 몸의 생체 시간은 나의 원래 지역, 그러니까 한국의 시간대에 맞춰져 있는데 내 몸이 굉장히 빠르게 뭐 미국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의 시간대와 내 생체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젯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젯렉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이제 주중에 굉장히 늦게 자고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원래 늦게 자고 늦게 깨는 본인의 패턴으로 이렇게 확 갑자기 자고 깨는 시간에 변동이 생겨서 주중에 나의 시간대와 주말의 시간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근데 사실 주말에 그 생활하시는 시간대가 내 몸에 맞춰져 있는 생체 시간대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체 시간대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간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소셜 젤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주중에는 수면이 극도로 부족하게 되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주말에는 잠을 갑자기 많이 자게 되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카페인을 섭취하는 시간대가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스킵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럴 때 더 이런 두통이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도 처음에는 이게 카페인을 그냥 약물로 바꾼 것처럼 약물을 드시는
드시지 않는 시간대에 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약물과용 두통은 그거보다 더 복잡한 병리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화가 되면은 꼭 아침에만 아픈 게 아니고 계속 대중 없이 아프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호흡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면 호흡 장애에 관련된 증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수면 연구학회와 함께하는 비욘디 라이브에서 굉장히 여러 번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면 호흡 장애가 야간에 수면 중에만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도 다양한 이런 증상들을 다 야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아침 시간의 두통이에요.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뭐 연구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의 환자까지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화장실 가려고 잠깐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좀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주로 두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30분 이내로 좀 저절로 약을 먹거나 하지 않아도 두통이 개이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이고요. 좀 길다고 하더라도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만성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항상 일정 정도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고요. 두통의 양상은 이제 편두통은 이렇게 막 욱신욱신하면서 아픈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꾹 누르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 속이 메스꺼리거나 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욱신욱신하면서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토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두통일 수가 있고 또 워낙 그렇게 자주 그런다 그러면 편두통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수면호흡 장애의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우리 박홍균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셨기 때문에 인사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인제대 백병원 박홍균 교수님이시고요. 두통과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환자도 정성껏 돌보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딱 시간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우리가 잠 못 자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파서 잠 못 자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두통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 지금 우리 박홍균 교수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박홍균입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 잘 못 자면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잠 잘 못 자겠고 이런 두통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두통인지는 앞에서 다 이제 말씀을 대충 해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통은 이런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특히 뭐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 직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거 갖고 뭘 그러냐.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거북목 때문에 그렇다, 네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뭐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괜찮아 안 죽는다, 나는 머리 아파도 잘 참고 잘 지냈는데 네가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사실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통 이야기 공모전을 대한두통학회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홍보가 아주 많이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공모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 두통이 바로 이 두통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에요. 소화불량 7년 시달린 그녀, 원인은 뭐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통 진짜 고통스럽고 좀 있는 수준이 아닌데 주변이 잘 모르면 이해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정도로
배멀미하는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배가 단단해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올라오고 생리통 심해졌나 싶어서 산부인과 가고 체하는 것 같아서 소화기내과 가고 이석증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 가고 그다음에 이거 좀 빼먹었는데 호르몬 주기 바뀌면은 배란 때라든지 아니면 생리 때라든지 이럴 때 두통 또 오기도 하고요.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니까는 꾀병처럼 보일 수 있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0년 넘게 걸려서 병명을 겨우 알았다. 소화불량 때문에 생긴 두통인 줄 알았다. 병원 가도 의사들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네이버에 카페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글을 올려주신 건데요. 두통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신 겁니다. 너무 작네요 이게. 원래는 이게 가로로 긴 거여서 좀 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힘든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시작되는 두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길게는 한 3, 4일까지도 간다 잔두통이. 그리고 목이 뻐근하고 눈도 피로하고 어깨가 결리고 이러는 날에는 꼭 두통이 온다. 그리고 뭐 한의원 가서 봤더니 경추성 두통에 군발 두통이 복합해 더해진 복합성 두통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힘들고 지친다.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가족한테도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두통인데 이 두통은 바로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진단명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은 편두통이다라고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나는 편두통이 아니니까 안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거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편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아마도 여기 지금 두통이 있으시면서 수면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서는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두통이 있다면은 그건 아마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두통이 어느 정도로 흔하냐면 전체 인구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30, 40대 여자 5, 6명 중에 1명, 4, 5명 중에 1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1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500만 명 최소, 한 700만 명 정도는 편두통을 경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희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는 긴장형 두통이 제일 많다 이렇게 배우고 어디 강의를 가서 봐도 긴장형 두통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런 데가 근육이 쪼이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긴장형 두통이다 경추성 두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두통 외래 초진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진단이 되는 거를 봤을 때에는 편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50%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제일 많고요. 긴장형 두통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긴장형 두통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심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긴장형 두통으로 병원까지 오시는 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진단 받으시는 경추성 두통 이거는 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1.72%도 경추성 두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의 두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두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경추성 두통이 포함되는 게 다 해서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두통은 흔한 것뿐만 아니라 장애가 굉장히 심한데요. 장애 생활 연수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은 내가 내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날짜를 년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2위라는 겁니다. 이건 WHO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서 2등이 나온 거고 1위가 요통입니다.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거 다음으로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게 2위다 이거고 그 다음에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잘라보면은 1등으로 올라갑니다. 편두통. 그래서 굉장히 장애가 심하고요. 한 달 평균으로는 편두통 있는 사람들은 편두통을 보통 한 12일 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4일 이상, 결석이나 결근하는 게 1일 이상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우울, 짜증, 분노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10명 중에 6명은 가족을 돌보기 어렵고 또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이런 굉장히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게 바로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편두통 진단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잘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이게 내가 편두통인가 아닌가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되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두통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동반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증상들이 일부만 있고 하더라도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가 없다고 편두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요 중에서 하나 정도 빠지는 그런 것들은 개연 편두통이라 그래서 거의 편두통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치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가 진단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두통과 관련해서 나는 두통이 있을 때 울렁거리거나 그러니까 속이 불편한 게 있었다. 혹은 두통이 있을 때 밝은 곳에 있으면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좀 더 편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영향이 있는 날이 적어도 하루 이상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을 하면은 2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편두통 환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80명 정도는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또 진단을 못할 수도 있지만 80명 정도를 진단해낼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아까 두통의 진단 기준을 놓고서는 보는 것보다 30%를 더 진단합니다. 저걸로 놓고 봤을 때는 편두통 환자 앞에 놓고선 봐도 2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진단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에서 3개 중에 2개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내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이제 두통이라고 이름이 돼 있으니까 두통의 머리의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피로하기도 하고요. 밝은 거 시끄러운 거 불편하기도 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소화불량 생기고 맑지 않고 뭔가 좀 무겁고 잔두통 있고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뒷목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런 데 좀 불편하고 좀 괜히 좀 처지는 것 같고 일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며칠 뭐 내일쯤 머리 아파지고 이러면은 내가 피곤해서 머리 아팠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편두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두통 관련해서 두통 특성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앞에 막 짜증나고 뭐 우울감 생기고 괜히 막 미친 듯이 막 하품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편두통 생기기 전에. 제가 좀 저런 편인데 하품 굉장히 많이 하고 소변을 보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단계 땡겨서 막 먹게 되고 많이 먹었으니까는 머리 아프고 과식하고 나서 머리 아프고 이러는 게 실제로 과식해서 머리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먹게 땡기는 게 편두통의 한 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나 소리에 좀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운전할 때 반대쪽에서 오는 불빛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굉장히 좀 어느 날 좀 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좀 있으면 편두통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렇고요. 그리고 집중하기 어렵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통이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7, 8시간씩 그냥 낮에 자서 애기도 못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두통을 오고 나서 그 여파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편두통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겠는데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편두통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걸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목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두통의 50% 정도 이하로 떨군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요거를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일단 두통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최대한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약을 먹든 뭐 찜질을 하든 뭐 그 얼음 찜질을 하든 뭐 뛰든 그냥 자든 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끊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참는 날 포함해서 급성기가 한 8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내가 그냥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 치료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뭐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주사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방 치료의 목적은 두통 일수를 줄이고 강도를 줄이고 급성기 치료의 그 약발을 좋게 만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편두통은 그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두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통 일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쓰고, 뭐 깨끗한 날, 머리가 묵직한 날, 맑지 않은 날, 뭐 다 쓰고, 아픈 날, 편두통이 확실하게 왔던 날, 약 먹은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받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막 모아놨다가 한 번에 여행을 가서 풀어야지.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면은 상관은 없는데, 여행 가는 것, 계획하는 것,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바로바로 풀어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면 위생 지키기 이건데요. 이거는 문혜진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셔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못 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뭐 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소리 다 제거해야 되고, 잠자기 위한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졸리기 시작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잠이 안 온다 나오고, 이런 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이따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편두통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그냥 바람이라도 쐬고 30분 그냥 천천히 걷고 괜찮다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속도를 조금 높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으면 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조금씩. 그러니까 머리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조금씩 서서히 늘리셔서 나중에는 좀 숨 찰 정도. 그렇다고 너무 헐떡헐떡 할 정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숨 찬다. 대화하다가 좀 대화가 끊어질 수 있다. 요 정도, 요 정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빛이나 소리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카페인은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있으신 분이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너무 가혹한 거고요. 카페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가혹한 거고. 근데 두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때는 카페인을 일단 끊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이 좋아지면은 두통도 좋아지고, 두통이 좋아지면 또 수면이 좋아지고, 그래서 선순환으로 점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관성이 붙어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제일 많은 요인들로 꼽히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성 두통이라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게 다 없을 때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편두통도 그렇고 긴장형 두통도 그렇고 뭐 모든 두통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편두통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근데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편두통도 악화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빨리 끊어두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 이게 또 아주 유발 잘하죠. 그래서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두통에 관해서 우리 박홍균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모 두통약의 광고가 우리 국민들의 편두통 인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 편두통이라고 하면 뭐 옆머리 콕콕콕 뭐 이게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가벼운 두통? 또는 한쪽 머리만 아파야지만 편두통. 또 이름이 또 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욱신욱신 하면서 아픈데, 아플 때 가만히 조용한데 눈 감고 있어야지만 되고,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여지없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또 우리나라는 내시경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금방 해주는 나라라서 편두통 환자분들이 막 1년에 몇 번씩 내시경을 하고, 이건 분명히 내 위장에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아까 박홍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자가진단 기준이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걸 꼭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홍균 선생님도 편두통 있다 그랬는데 저도 있고요. 저희 가족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흔한 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또 한 가지는 편두통이 또 그 양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심한 정도가 다양하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만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막 한 달에도 막 4-5번 이상 막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심하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1년에 한두 번만 아파도 그것도 편두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나는 1년에 한두 번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뭐 토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편두통이 아닌가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편두통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수면무호흡 두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아픈 거 얘기했었고 근데 편두통도 약간 비슷하게 막 잠 되게 조금 잤을 때 그날 아프거나 아니면 어느 날 맘먹고 난 잠 많이 자야지 그러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막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러면 두 개를 두통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양상이 조금 다르죠. 편두통은 확실히 욱신욱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어느 한쪽이 아프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고, 뭐, 한쪽이 아플 수도 있고, 이쪽이 아프다,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욱신욱신 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면무호흡 두통은 그냥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20-30분 이내에 그냥 싹 사라지고요. 편두통은 뭐, 짧으면 4시간, 길면 막 3일까지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중에 확실히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이 관찰된다. 그러면 이제 수면 무호흡 두통이 있는 거를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랑 동반해서 낮에 많이 졸리고 성욕이 떨어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다 관련되어 있고요. 편두통은 머리 아플 때 속 울렁울렁 토하고 빛과 소리, 냄새에 매우 민감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편두통이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치료가 다르니까요. 수면무호흡 두통은 지속적이게 하셔야 좋아지고요. 또 체중을 확 빼시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편두통은 아까 치료 방침을 박홍균 교수님께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증상이 심하고 자주 있으면 당연히 약물요법 하셔야 되고요. 근데 생활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편두통 환자에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아니면 패턴이 갑자기 변했을 때 심한 편두통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실 편두통 환자분들이 그걸 몸소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편두통 환자들이 카페인에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애착 관계가 되는, 애증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편두통으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커피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싫어하신다는 분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양이 많아지고 막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막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주말 두통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주중에 매일 마시다가 안 맞았을 때 금단 증상이 나오거나 또 카페인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불면증 때문에 잠이 모자라져서 편두통이 악화되는 완전히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잘 동반되는 수면 질환은 그래서 불면증이 의외로 굉장히 편두통 환자에서 연구를 해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도 꽤 많이 나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오면서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움직이고 싶고 이런 것들은 편두통을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면증 자체 또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외로 이갈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의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편두통 발작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아까 너무 지나치게 올빼미형이라서 주중에는 굉장히 수면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고 주말에는 갑자기 확 많이 자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jetlag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것 때문에도 발작 빈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 경우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은 편두통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게 좋다. 사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고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으면은 이제 수면 전문가 상담을 해서 각각을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면 유도를 위해서 술은 절대 안 되고요. 특히 뭐 레드와인 같은 거는 편두통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꼭 레드와인뿐만 아니라 모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고 사회적 시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과 주말에 모두 일정하게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를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예방요법에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진통제로 급한 불 끄는 거에는 그래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두통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치료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많이 간과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급성기 진통제가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먹게 되면은 약물 남용 두통으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좀 제한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러려면 예방요법을 빨리 초기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써놓고 보니까 사실 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리고요. 그 편두통 예방치료 관련해서 박홍규 교수님이랑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주사 예방치료 하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때 주사 예방 치료를 추천하시는지, 또 뭐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뭐 비용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주사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보톡스입니다. 하나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보톡스고, 두 번째는 편두통의 그 기전에서 가장 핵심인 물질이 CGRP라는 게 신경에서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비된 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CGRP의 항체 주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엠겔러티, 아조비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습니다. 효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두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건 사실 내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가를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날짜가 얼마만큼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좋아졌는지를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그러니까 3사이클, 그 보톡스 같은 경우는 3사이클 정도, 그다음에 그 엠겔러티나 아조비도 3사이클,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보고 그래서 50% 이상 좋아졌는지 비율을 보는데 보톡스도 한 50% 이상 좋아지는 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되고요. 엠겔러티나 아조비는 조금 그 편두통이 좀 덜한 분들이랑 좀 심한 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좋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보톡스가 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가짜 약이랑 진짜 약이랑 치료를 갭을 봤을 때에는 보톡스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톡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엠겔러티를 써봤는데 잘 안 맞아서 아조비를 넘어갔더니 아조비는 좋고 아조비는 해봤는데 맞아봤는데 별로였는데 엠겔러티가 좋고 보톡스 해보니까 이게 다시 더 좋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치료해봐야 됩니다. 보톡스 치료 비용은 보톡스 약 값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제조 회사가 딱 있어갖고요. 거기 그것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비급여이고요. 보톡스는 하나당 19만 얼마 해갖고선 2개에 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술료는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법정 비급여로 병원에서 다 다르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엠겔러티 아조비는 최근에 둘 다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험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거를 거의 적용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적용이 되면은 약값을 15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14만 얼마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됐을 때에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29만 5천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값만 받도록 나라에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료가 한 100원쯤 들 거예요. 150원인가.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먹는 약으로 편두통 예방요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먹는 약들이 물론 효과가 좋은 약들도 있지만 또 부작용을 못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물을 오래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것도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치료 방법에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하루에 2번씩 약을 먹는 거는 너무 부담되지만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 옵션들이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좀 주셨던 질문들 저희가 좀 커버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교수님은 매일매일 숙면 취하시는지요? 전 항상 그게 제일 궁금했다고. 항상 궁금하셨다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광윤 교수님 잘 저는 주무세요? 사실 그 무호흡이 약간 좀 있거든요. 네, 예. 약간이 아니고 와이프 말로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요? 네, 그렇게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네, 좀 있는 편인데 예. 일단은 잠드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수면 다운검사 해보셨나요?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박혜리 교수님께 네. 의뢰해서 네. 해보시기를. 여기도 말씀을 네. 드려놨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잘 자는 편이고요. 저도 혹시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간혹 제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 두통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수면에 좀 도움이 될 때는 낮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나가서 햇볕 쬐면서 산책하고 막 굳이 막 땀 흘리면서 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만 해도 그날 밤에 자는 거 훨씬 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산책하면서 운동하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질문 볼까요? 그 남편이 머리가 자주 아파서 미가펜을 자주 먹는다 그런 사연이 있어요. 괜찮을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머리가 자주 아프시다는 게 어느 정도 횟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주 아프시다는 건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드시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리고 미가펜을 처음부터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타이레놀, 뭐 탁센 이런 거 드시다가 미가펜으로 넘어가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미가펜까지 갔다는 거는 아마도 편두통이 있으셔서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도 같이 있는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주 드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미가펜을 자주 드시는 것 때문에 원래는 두통이 요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만큼이 더 얹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물 과용 두통이. 그러면은 이것만 걷어내도 실제로는 두통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먹었지만 이게 자주 먹다 보면은 위에 얹어져 있는 게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걷어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생으로 걷어내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시고 약을 좀 쓰면서 예방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걷어내시면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게 걷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자주 아파서 자주 먹는데라고 했을 때 자주가 어느 정도 횟수이냐. 네. 병원을 가서 예방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방 치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한 달이면은 다섯 번, 여섯 번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부터는 예방 치료를 할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두 번을 아파도 그게 너무 심하면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주 가볍게 8번이다. 그것도 사실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인데 그거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5번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신경과 찾아가 보셔서 상담해 보시고 예방치료 시작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아까 뭐 아이가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이런 질문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1년에 두세 번 정도 어지럽다고 하거나 새벽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 갔다 오기도 했다. 응급실 간 정도면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했었다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응급실 가면 또 다 CT 찍잖아요. 근데 그렇죠. 찍어도 아무 문제는 항상 없고. 신경과를 갔더니 이제 편두통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예방약이라는 거를 먹어보자고 하는데 매일 먹어야 되는 거에 거부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박홍근 선생님? 1년에 두세 번만 그러시다면 예방치료를 권유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심한 게 1년에 두세 번일 거고 그 외에도 계속 아프고 머리 아프다는 얘기 자주 하고 어지럽다는 얘기 자주 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소아편두통에서는 통증이 별로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통증이 별로 없기도 하고 계속 토하고 소갈이 하고 컨디션 안 좋거나 배 아프다고 하거나 어지럽다 그러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아마 예방약을 시작해보자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약을 사실 매일 먹는 것도 거부감이 있죠. 사실 저도 뭐 약 매일 먹으라 그러면 싫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이가 굉장히 편두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가 계속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방약을 계속 먹는 거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학업 능률도 오르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활해지고 부모님과 가족 간 사이의 다이나믹도 더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아이랑 가족에게 더 이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만약에 예방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저는 예방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수님, 제가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커피 안 마시면 정말 두통이 오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서 며칠 버티면 커피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제가 딱 이 상황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막 일을 계속 하긴 하지만 특히 더 막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커피를 안 마시면서 맨정신으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좀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냥 커피를 딱 끊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끊으면은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싹 없어집니다. 근데 그 첫 2, 3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못 버티고 다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잘 넘어가시면은 그게 한 3, 4일쯤 됐을 때 그렇게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넘어가시고 하면은 두통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만 버텨보십시오. 네. 이제 수면과 관련된 질문도 한 가지 정도는 커버하면 좋겠는데요. 있는 것 해볼까요? 네,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뒷목에다가 어깨 통증 실어놓고 바드장님 거. 네네, 좋습니다. 자율신경 검사했는데 나쁘게 나왔다. 네네네. 이제 편두통 있으신 분들이 그 자율신경계 검사 해보면은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거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츠라는 병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편두통도 머리 아프고 뒷목 어깨 통증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편두통 있지 않으신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낙스는 약간 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존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시면은 서서히 줄여서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까 뒷목 통증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다 모든 게 이제 편두통에 잘 맞고 해서 편두통인 것 같고 약물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 이제 뭐 매스컴이나 이런데 뭐 이제 그런 경추성 증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광고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뒷목이 아프고 이걸로 항상 시작이 되니까 혹시 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하면서 또 막 다 검사를 하시고 막 온갖 걸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셔서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하시면은 마음이 깔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목이 없어도 편두통이 있거든요. 목 아프거든요. 편두통 있는 사람들 목 아픈데 일자목 없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목이 있다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편두통이 있어서 뒷목이 아픈 겁니다. 근데 편두통이서 뒷목 아프고 뭐 이런데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네요. 예,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당연히 헷갈리고 네네. 환자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에 당연히 여기를 생각을 하고 속이 불편한데 여기를 생각을 그렇죠, 하지 맞아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어떤 두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캐 보시면은 그러면 아마도 편두통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그란 처방받았는데 이미그란 약 주기적으로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불편하신 게 없다면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이게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약을 좀 적절히 조절하셔야 되죠. 근데 네네.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예방 치료를 통해서 조절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몇 번이나 약을 먹었나, 아까 일기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적어서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든지 하면 예방요법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통과 수면 관련해서 작은 강의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도 몇 가지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두통 정말 흔하고 또 편두통과 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 생활이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